예, 안녕하십니까. 로집사 회생센터 이정엽 변호사입니다. 네, 서동규 기사입니다. 오늘 요즘에 이제 건설사와 관련돼서 좀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많은데 건설사 회생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. 네, 그 10월 5일자 법률신문에 뭐 이거 말고도 기사가 많은데 경기 침체로 건설사 폐업 속출 이러면서 2006년 이후 최대 규모. 예, 네. 그래서 참 건설사가 사실 경기에 지금 서민 경기에 이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되면 결국은 급료, 그러니까 임금, 그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현장이 무너지니까 지금 다 나가라고 하면은 퇴직금. 그 임금 퇴직금 처음에 받을 때는 좋지만 이게 사실상은 이제 향후에 이제 일자리가 끊기게 되는 건데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그 기사 제목에 좀 내부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211건에 비해서 2배가 됐고 2006년 이래 최대치예요. 지금 매일 건설사 1.5곳이 문을 닫고 있는 셈이고 지금 회생 절차도 지난달에만 그러니까 9월 달에만 5곳 서울 회생법원에 뭐 국원건설, 대우산업, 뭐 동흥개발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5곳씩 넣고 지금 이런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 뭐 이런 게 엄청 심한 상황이다. 예.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좀 그런 지표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이제 건설사 진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떤 현장은 너무 잘 되고 완판되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사실 이게 뜬금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제가 뭔가요? 갖다 놨는데 네. 그 이거 뭐 말씀드린 청량리 쪽에 그 이제 예전에 좀 그 청량리 역 근처가 사실 지금 엄청나게 높은 주상복합으로 개발되면서 그 근처가 지금 청량리역에서 뭐 이렇게 강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철도역이 있고 그다음에 GTX도 종점이 지금 청량리로 하는데 뭐 삼성역 왕십리, 청량리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왕십리에 세우냐 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근데 거기 현장들은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도 다 잘 되고 분양이 다 끝났더라고. 또 제가 보기엔 주변에 비해서 시세가 뭐 엄청 비싸게 분양이 됐는데 거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제 보면 밑에서 아주 밑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외국인 분들이고 예, 요새. 그 다음에 좀 젊은 한국인, 대학 나온 것 같은 젊은 한국인들이 이제 뭐 중간급을 하고 있는데 한 8시, 9시에 항상 컵라면. 편의점에 와서 그걸 먹어요.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외국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외국 플랜트도 만들고 하니까 그 건설사에서 이제 외국도 나가야 되는 것 같던데 그런 얘기하면서 컵라면을 먹더라고요. 건설사의 아이콘이다. 그래서 이제 잘 되는 데는 잘 된다. 근데 잘 이제 되는 곳의 아이콘이다. 이제 건설사에서는 건설 현장에서는 컵라면을 뺄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죠. 지금 특히 겨울에 추운 데에서 뭐 간식거리 너무 그냥 좋죠, 빵 먹을 수는 없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해놨고요. 뭐 저희 채널에 농심이나 오뚜기의 PPL을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뭐 오늘 건설사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핵심 메인 주제는 3년 후를 미리 바라보면서 지금 건설사가 다 폐업하면 그러면 건설업은 영원히 사라지느냐? 그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 은근히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건설사를 지금 인수하는 게 좋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꽤 계세요. 정말 안 좋은 때 이제 최악의 경우에 할 때는 아무도 못 하는데 그때가 사실은 항상 지나고 보면 적기잖아요. 맞습니다. 저희 로집사 가상자산센터에서도 항상 비트코인 2,500만 원 할 때 이거 우리 생각에 비해서는 너무 싼데. 싼데 근데 그럴 때 항상 돈이 없죠. 맞아요. 투자.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돈이 없더라도 만들어서 했었어야 돼요. 그렇죠. 지금 건설사도 그 충분히 위험을 모두 확인을 한다면 해볼 만하다. 아무도 지금 건설사를 인수하려고 하지 않고 다 폐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. 그런데 건설사 그냥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인수를 해야 되는지가 또 좀 궁금해질 것 같은데. 그렇죠. 그래서 시장에서 사실은 이거 아파트나 아니면 자동 중고차나 뭐
또 뭐 토지나 뭐 이런 거 사는 거랑 똑같아요. 회사 사는 거예요, 한마디로. 네. 회사 사는데 네. 자동차 침수차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잘 모르면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SK 같은 데서 우리 그런 거 다 보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, 그냥 건설사도 그냥 주변에 그냥 비즈니스 생태계 내에서 이거 좋습니다 하고 그냥 덜커덕하면 그 밑에 숨은 부실을 자기가 확인을 못 하고 사니까 이제 두려워서 못 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냥 민간에서 M&A 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좀 부담될 거고,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뭐 회생 M&A 이런 거 아닌가요? 그리고 지금 같은 구조조정 시즌에야 나오는 거지. 그 회생 M&A로 건설사를 사고 싶어도 회생이 안 들어가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지금은 연쇄적인 그 지금 건설사의 문제 때문에 좀 괜찮은 기업도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회생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죠. 회생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이 잘 안 되면 결국은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는 건데, 그 외부 자금 끌어들이는 거는 이제 M&A가 되는 거죠. 그러면은 회생 M&A로 사면은 안전한가요? 일단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어 왔죠. 그래서 뭐 삼남 아이더스 그룹이 이제 회생 M&A로 계속 커왔고, 뭐 하림 같은 데서도 회생 M&A로 뭐 완전히 이제 퀀텀 점프를 했죠. 대한해운이라든지 뭐 STX 해운 같은 거를 뭐 인수하면서 갑자기 뭐 자산 밸류가 뭐 조 단위로 늘어나니까요. 그 회생 M&A를 통해서 한 그분들은 채무, 그러니까 우발 채무가 없고, 예. 그리고 회생 채권으로 돌아오는 상거래 채권 같은 게 다 없어지니까. 절차에서 면제가 되니까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, 건설사의 경우는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. 건설사만의 좀 특이점. 예, 그래서 그거는 이제 채무자 회생법을 좀 알고 전문적인 지식을 아는 분들이랑 해야 되는데, 예컨대 뭐 삼남 아이더스 그룹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회생 M&A 팀이 거의 뭐 잘 돼 있겠죠. 뭐 지금 뭐 수십 년 했어요. 예, 한두 개 산 게 아닌데. 그러니까 수십 년 했고, 거기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제 뭐 회생법원 뭐 이 법조 내에서도 삼남 아이더스 그룹이 입찰을 한다 하면 이거는 이제 괜찮은 물건이다. 얼추 검증됐다.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데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우발부채가 생길 우려가 다른 제조업체나 이런 데보다 훨씬 크고, 또 반면에 우발채무가 아니라 그 조사위원 보고서에서 나오지 않은 숨겨진 이익이 또 많이 숨어 있는 어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공사비 채권이나 받을 수 없던 채권이나 여러 가지 그런 채권들을 이제 나중에 경기가 좋아하면서 다 잘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고. 그 우선은 뭐 그러니까 다른 회생하고 건설사 회생하고의 그러면은 좀 다른 점 중에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 텐데, 그걸 딱 하나로 뭐 설명하시자면은 뭐가 있을까요? 현장에 대해서 회생이 들어가면 현장에 대해서 모두 다 타절하는 게 아니고, 예. 그 회생에 들어가서 그걸 이제 좀 법률적으로 미이행 쌍무계약이라고 해서, 공사계약이 지금 진행 중인 계약을 미이행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, 이거를 법률상으로 채무자 회생을 위해서 타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거든요. 그래서 관리인이 이거를 계속 끌고 나가서 무조건 이익이 나는 현장이면 가져가야 되고, 예. 이거는 당연히 여기서는 공사비가 제대로 들어오기 어려운 현장이라고 하면 빨리 타절을 해서 그 채권을 이제 회생 채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그 채권을 좀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, 그래서 그 현장별로 하나하나 잘 따져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건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이행을 선택했다. 이거는 이 공사 현장은 타절하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하는 건데, 그렇게 의사 표현을 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계속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감당 못하게 되면은 이거는 회생에서 뭐 감면되는
채무가 아니거든요. 그러면은 회생이라는 제도가 원래는 부채를 딱 탕감해주고 깨끗한 회사를 산다라는 게 네. 그 이점인데 네. 지금 그 선택을 잘못한 것만으로도 부채가 늘어나는 거네요. 그 현장이 이게 현장이 하나하나가 되게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공사 몇천억 네. 뭐 이런 공사를 하는 건데 삐끗 잘못하면은 막 뭐 100억도 이익이 나고 뭐 100억도 손실이 나고 막 이럴 텐데. 그렇죠. 그리고 네. 뭐 분양이 뭐 다 지은 다음 분양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 그렇죠. 후분양도 있죠. 후분양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때 분양이 안 되면 뭐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지니까 그 리스크를 부담해야 되고 선분양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잔금까지 다 충분히 들어올 만한 거인지 그 혹시 뭐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. 그렇죠. 그래- 중간중간에 뭐 요새 같은 경우는 뭐 그 워낙 그 공사비가 많이 오르고 하니까 예. 그 중간에라도 뭐 공사비들이 계속 증가할 거고 뭐 그 공사비 증가하는 분을 그러면은 다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변수도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네요. 예,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본인 그 회생에 들어간 회사가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 속속들이 이거 알 수 있거든요. 가능성에서 이거는 이익이 날 가능성이 뭐 70%고 손실이 나는 가능성이 30%인데 손실은 뭐 나더라도 요 정도 범위다. 왜냐면 자기가 하고 있고 제자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가끔 보면은 명의만 빌려주고 5% 정도 이득을 받겠다라고 받기로 약정하고 밑에 일괄하도 건설산업 뭐 건설업법상 이제 금지되어 있는 그냥 통으로 하도급을 주는 그러면 그걸 일괄 하도급이라고 하는데 그럼 사실은 명의는 이쪽 신용도가 있는 이 사람이 하지만 실제 공사하는 그 일괄 하도급 준 사람이 다 하는데 그 일괄 하도급 준 회사하고 이 5% 정도 이익을 받는 뭐 많게는 10%까지도 받는데 이익을 받는 회사하고는 이 회계적인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 현장은 이제 회생회사 현장인데 실제는 하도급 회사가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 하도급 회사가 계약상은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나 못하겠어 얘기했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? 회생회사가 책임져야 되죠. 그러니까 그 일괄 하도급 준 현장은 일단 관리인도 그렇고 뭐 여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엄격하게 관심을 갖고 지금 이게 부실화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한 이후에야만 회생 이행을 선택하든지 타결을 하든지 해야 되고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잘 모를 것 같으면 타결하는 게 원칙입니다. 아니 그걸 이행 선택을 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도 사실 판단한 그 당시에 그러면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건데 네네. 쉽지는 않은 결정이겠네요. 그렇죠. 그 장부를 사실은 뭐 회계적인 장부를 좀 약간 만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행을 선택하게 왜냐하면은 그 일괄 하도급 받은 회사는 타결 당하면 자기는 완전히 오롯이 이제 그 명의를 대한 그 회생회사는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롯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러면은 그 건설사가 부담을 해야 할 뭐 여러 그런 부담들을 다른 뭐 시행사, 신탁사 뭐 이런 곳이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 지금 이제 조금 뭐 다시 이제 와 보면 그러면 건설사에 관심을 가진 인수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?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조사위원 보고에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. 조사위원의 보고는 그 회생회사가 제출해준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이행 선택을 한 현장이라고 하면 요거는 요렇게 해서 이익이 납니다라고 해서 올린 경우에는 조사위원 회계법인으로서 이거는 이익이 나는 현장이구나 그렇게 그냥 처리가 돼버리고 실사 그러니까 가서 현장별로 실사를 진짜 이익이 나는지 그 당시에는 이익이 나도록 계약은 돼 있겠죠. 왜냐하면
어찌 됐든 네가 일괄 하도급한 회사가 다 짓고 무조건 그 이익에서 5%만 나한테 줘. 이렇게 계약이 돼 있으니까 계약상으로 그러는데 이 계약을 이행을 안 할 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행을 안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이고 만약 이행을 안 하면은 뭐 지금 손실이 어떻게 나는지. 네. 네. 이행이 안 하면 보증사나 신탁사가 먼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 명의 빌려준 이 회생회사가 그 5% 정도의 이익금 때문에 모든 책임을 다 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. 조사위원 조사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. 불충분할 수 있다. 그거를 사실은 조사위원의 그 회생회사로서는 만약에 M&A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다른 데 떠넘기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조사 보고서에는 그 인수자의 관점에서 필요로 한 그런 정보들을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거다. 그렇고 그 파악을 원하지도 않고. 그러면은 아 회생이니까 조사 보고서 보고 그냥 그 내가 인수를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. 안 되죠. 아 절대 안 된다. 그리고 이제 자기가 M&A를 통해서 또 실사를 하는데 예. 실사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. 진짜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봐야 되는데 근데 그 정도까지 시간도 안 되고 안 될 텐데. 그러면 협조도 안 해줍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현장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지휘가 인수자는 아직 인수 예정자니까. 그러니까 그냥 집 보러 왔어요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하자 막 천장 뜯어가지고 볼 수 없잖아. 이게 다 그러니까. 싹 다 이거 헐어야 되는지 그냥 그런 게 지금 제도적으로는 되게 문제고 네.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다 타절하는 게 맞아요. 일단 기본. 근데 전부 현장을 타절하면 이 회사를 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? 영업력이 살아 있다라고 볼 수 있죠. 그것만으로. 영업력과 그냥 그다음에 이제 잘 되는 이제 바로 브랜드가 있어서. 근데 또 그 건설 회사를 인수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 괜찮은 그런 현장이나 뭐 사업장을 싸게 산다 이런 니즈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. 아니 분명히 있죠. 네. 그러면 그런 니즈를 맞추려면 본인이 현장에 대한 파악이 잘 돼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행 선택에 대한 여부도 인수자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현장 파악을 인수자가 하고 인수자가 그 중에 이 현장은 자르고 이 현장은 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제도 안에서는 안 되나요? 아니 가능하죠. 그 일단 M&A 절차가 빨리 일어나서 계약금을 넣고 예. 그다음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대금 계약이 확정되면 대금을 넣고 이제 그 집회를 하게 되는 채권자 집회를 해서 그 회생계획 만들어진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심리하고 결의하는 집회를 하는데 그 전에 그 회생계획안 만들 때 그때 이행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그 괜찮은 현장인지를 인수자가 다 파악하고 그 중에서 괜찮은 거를 고르고 아닌 거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. 그렇게 하면은 인수자가 나중에 이거 우발부채네, 이거는 충분한 위험 고지가 됐고 이 현장은 지금 뭐 이행 선택을 했는데 이행 선택한 거 충분히 이제 받아들이겠다라고 자기가 그 현장별로 판단이 선 거죠. 그 만약에 그 현장별로 이행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, 아니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했으면 이제 그런 뒤에 이게 우발부채가 생겨서 이거 좀 잡음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건설사의 경우에 뭐 현장별로 M&A를 할 때 인수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인수를 고려하신다면 지금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게 각 현장별로 진짜 돈이 남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 그걸 해서 진짜로 돈이 남는 현장과 안 남는 현장을 구분해서 안 남는 현장은
타결할 수 있는 이 절차로 가야 인수자가 추가 부담이 없다. 그래서 매각 그 주관사를 믿고 네. 그 다음에 그 조사위원 보고서를 믿고 그다음 자기가 어디서 이제 회계법인 좀 실사 부탁하는 데를 믿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. 그것만으로는 전체적으로 위험을 다 파악하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까를 좀 M&A 회생 M&A 절차를 자문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로펌이나 아니면 뭐 잘하는 변호사님이나 이런 조력을 받지 않으면 이 인수인은 회계법인이나 실사법인한테 뭐를 물어봐야 될지도 몰라요. 그럴 수 있죠. 그러니까 뭘 조사해달라. 다른 것들은 이미 조사위원 조사가 됐고 돈 넣고 나면 솔직히 돈 넣고 나면 딴 거 없어요. 그 인수할 만한 그 인적인 노동법적인 이슈 뭐 얼마 하느냐 그거 하고 결국에는 지금 내가 부담해야 될 채무가 얼마고 얼마냐.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얼마냐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. 근데 그거에만 포커싱을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회생 M&A에서 뭐 계속 보고했던 보고서 포맷에 따라서 쭉 그렇게 그냥 쓰는데 그 보고서에서 정말 봐야 될 거는 두세 장밖에 안 돼요. 그렇죠. 결론 뭐 얼마 면제되고 얼마 하고 뭐 그것만 하면 되는데 현장에서 나중에 갑자기 이익이 나지 않고 이거 공사비 추가로 얼마 안 주면 난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얼마 부담해야 되느냐 이게 나와 있어서 이게 안 나와 있어서 문제입니다. 그 온전한 리스크를 나중에 인수자가 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. 그렇죠.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현장인데 저평가돼서 이거를 이제 뭐 잘만 마무리하면 이익이 많이 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해야죠. 그래서 그 회생 M&A에서 이제 그 건설사가 높게 평가받아서 팔리느냐 아니면 싸게 그냥 팔리느냐 아니면 M&A가 안 되느냐는 좋은 현장을 갖고 있느냐 이거인데 좋은 현장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결국에는 이 관리인과 매각주관사 등과 잘 소통이 되는 전문가들이 자료도 이걸 조사해야 될 테니 인수인 지위에서도 자료를 충분히 받고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위험을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. 예. 오늘 뭐 가볍게 시작했는데 예, 굉장히 라면에서... 어려워지는 그런 주제가 되긴 했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사의 인수를 조금이라도 고려를 하신다거나 뭐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익한 정보였을 것 같아요. 지금 이런 컨텐츠는 그 사실 책에 안 나옵니다. 책이 안 나오죠. 책이 안 나오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진짜 크게 문제 생기는 게 이건데 지금까지 사실은 뭐 꼭 건설사뿐만 아니라 인수했는데 우발부채가 많이 생겼다라는 게 회생 M&A를 통했음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것 때문에 부담이 많아져서 결국에는 다시 회사가 또 그 어려워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. 근데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컨텐츠 보시면 뭐 그리고 건설사 인수를 좀 계획하신다면 아 이런 부분 짚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아무래도 좀 저희한테 와주십시오. 안 그러면 사실은 뭐 건설사라는 게 우발부채 뭐 100억 생기는 거는 일도 아니니까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또 설명드리고 또 뭐 이렇게 대응하실 수 있는 이런 그런 방법들도 찾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